할 때는 좀 의욕에 차서 하는데 하고 나면 참 창피합니다. 자, 여러분, 비전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전 시간에는 제가 20세기 후반의 최악의 내전, 유고 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에서 유고 내전을 특별히 다루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왜 스텔스 조종사 구출 작전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스텔스 조종사 구출 작전이 있었던 이 유고 내전이라는 게 20세기 후반에 진짜 가장 최악의 내전 중에 하나로 손을 꼽히거든요. 그래서 이 유고 내전을 이번 기회에 비전에서 알아보는 것도 한번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원래는 이 수많은 민족이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억지로 뭉쳐진 데예요, 여기가. 여기에 유고 보면은 사용되는 언어만 해도 7가지고 자치권을 가진 공화국만 해도 6개입니다. 요 지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왼쪽 위부터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까지 무려 6개의 자치공화국이 있어요. 지금은 다 이제 지금은 뭐 다 대부분 분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세르비아라고 안 부르고 뭐 신유고 연방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 근데 보면 더 기가 막힌 게 이 구성 인종도 세분하면 50가지가 넘는데요, 인종이. 그럼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 세계 지도를 한번 봐야 돼요. 왜 여기가 하필 왜 그러냐? 이탈리아 반도 옆에 있는 여기가 이른바 이제 발칸 반도라고 우리가 하는 건데, 발칸 지역. 유럽 대륙의 맨 동쪽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고가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 그리스나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알바니아 등등 여러 나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발칸 반도라는 데가 위치상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면 좀 여러분들이 잘 안 오는데, 기독교와 회교도가 만난, 무슬림이 만나는 딱 중간 지점이에요.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뭐예요?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동방 세력, 즉 무슬림 세력하고 동방으로 역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서양의 기독교 세력이 여기서 바로 만나서 박터지게 싸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터지게 싸우면서도 서로의 문화가 막 섞인 곳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뭐 인종, 종교, 문화가 막 섞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인종, 종교, 문화가 섞이가 되다 보면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겠죠. 당연히 좋은 일보다는 뭡니까?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누군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이 어떤 이 갈등을 확 휘어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나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보니까 툭 하면 뭡니까? 외지인들이 와서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 순환의 역사예요. 수백 년간 순환의 역사를 지내오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의 성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단히 수구적이고 호전적이에요. 그 외부 세력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한 거부감이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 유고슬라비아의 어떤 그 내부의 갈등이 확대된 시기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유고를 점령을 해요. 독일군이 와서 유고를 점령하는데, 이 당시 유고의 양대 세력이 뭐였냐면 크로아티아하고 세르비아였어요. 근데 이제 이들은 각각 자기들 고유의 민병대가 있었어요. 크로아티아의 경우에는 우스타샤라는 민병대가 있었고,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체트니크라는 민병대가 있었어요. 얘네들이 또 사이가 견원지간입니다. 근데 이제 독일군이 여기 들어왔을 때, 특히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독일군을 해방군으로 맞아들여요. 우리가 막 저 핍박받는, 그러니까 얘네가 러시아한테도 그 터치를 받았었고, 특히 세르비아 쪽에도 많이 터치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거를 해방시켜준 독일군이다 라고 해서 해방군으로 독일군을 맞아들였고, 우스타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독일군이 여기에 들어오니까 일단 우스타샤하고 체트니크 둘 다 독일군한테 충성을 맹세합니다. 대신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잔악한 학살을 멈추지 않아요. 계속 싸워요.
그래서 우스타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차 대전 전쟁 기간 중에 약 100만에 가까운 세르비아인들하고 유대인하고 집시들을 학살을 합니다. 나쁜 놈들이네. 네, 근데 체트니크도 마찬가지예요. 체트니크도 똑같은 짓을 해요. 그래서 악명을 떨칩니다. 근데 독일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왔는데 독일군 입장에서는 그냥 구경했어요. 이거를 가만히 구경했어. 왜? 일단은 독일군이 딱 보니까 이 우스타샤나 체트니크도 민병대인데 여러분 민병대를 제대로 훈련시켜서 대소련 전선에 못 보내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포기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때 유고 내부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른바 그 공산주의자들이 빨치산 행동을 했었다고, 파르티산 행동을 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군이 이런 생각을 했죠. 아, 너네 둘은 서로 박차지게 비록 싸우지만 너네가 여기서 파르티잔만 잘 토벌을 하면 우리가 크게 터치 안 할게, 이렇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또 공교롭게 독일군한테 또 좀 유리한 게 뭐였냐면 우스타샤나 체트니크도 서로 적대적으로 싸우면서도 얘네들도 공산주의자라면 이를 갈았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뭐 자발적으로 나서서 공산주의자를 토벌했죠. 그러니까 뭐 독일로서는 전혀 뭐 손해볼 장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2차 대전에서 독일군이 패배를 해버리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유고 지역에서 공산 세력을 이끌던, 즉 빨치산을 이끌던 티토가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티토를 비롯한 이 빨치산 지도자들이 새로운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집권 세력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우스타샤하고 체트니크도 지하로 숨어듭니다. 그래서 티토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전 유고슬라비아의 민족들을 하나로 묶었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유고슬라비아가 한 나라가 돼요. 그럼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 문제는 2차 대전 이후에 티토라는 사람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다 억눌렀다고 했잖아요. 냉전 시절까지는 유고슬라비아는 그야말로 이제 하나로 뭉쳐져 있었어요. 아마도 티토 덕분에. 그러니까 또 이 티토가 참 이 사람이 비록 공산주의자였지만 좀 영리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공산 정권 하면 뭐예요? 당연히 소련. 그렇죠. 소련의 위성인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티토는 안 들어갔다. 티토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국과, 그러니까 서방과 이런 바르샤바 그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는 비동맹주의를 내세웠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유럽의 마치 스위스 같은 역할이었어요. 스위스 같은 존재였다고요. 예. 그래서 요 과정에서 나름대로 짭짤한 실익을 챙겨요. 그래서 유고는 비록 공산국가였지만 대단히 서방한테는 개방적이었어요. 개방이었다기보다는 서방하고는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냉전이 한창이었던 1980년에 티토가 사망을 합니다. 80년에 티토가 죽고 나서 그래도 그 티토의 영향력이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산진영이 아직 붕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91년까지는 그래도 그냥 유고슬라비아 그냥 가요. 가는데 91년에 공산 진영마저 붕괴를 하죠. 이게 아주 기폭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눌려 있었던 민족 간의 갈등이 화라산처럼 터져버리는 거예요. 묶어놨던 게 그렇죠. 예, 왜냐하면 더 이상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놓을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터져버렸고 1991년 6월에 크로아티아가 유고 연방 탈퇴하고 독립을 선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수백 년간 앙숙이었던 세르비아가 뭐예요? 즉시 공격을 시작해요. 근데 즉시 공격을 시작하는데 1992년에 유엔이 중재로 간신히 진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1차 유고 내전이에요. 사실 이 1차 유고 내전은 사실 짧진 않았지만 그래도 유엔이 들어가서 진정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도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세르비아군이 이 크로아티아를 침공하면서 저지른 수많은 잔혹행위가 있어요. 그냥 부녀자에 대한 집단 강간, 심지어 어린이들을 일부러 골라서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악한 세르비아군의 이런 만행이 전 세계를 아주 경악시키죠.
그 예전에는 크로아티아군도 그랬잖아요. 아, 근데 예전에도 크로아티아군이 그렇게 했지만 세르비아군도 막 그랬었거든. 근데 예전에는 좀 우스타샤가 조금 더 세력이 컸었나 봐요. 근데 이번에 했을 땐 이 세르비아인들이 그거를 잊지 못한다. 크로아티아 니네가 감히 유고 연방을 탈퇴해? 안 되겠어. 너네들은 우리의 영원한 원수야. 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학살을 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때 세르비아의 이런 행동은 이 이후에 일어난 일을 비교해봤으면 양반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크로아티아는 목적대로 독립을 얻었어요. 그래서 일단 전쟁이 멎었고 전쟁의 불씨가 사그라들어 했는데 엉뚱한 곳에서 갈등이 폭발합니다. 바로 보스니아였죠. 아무튼 이제 크로아티아는 목적대로 독립을 얻었어요. 그래서 일단 전쟁이 멎었고 전쟁의 불씨가 사그라들어 했는데 엉뚱한 곳에서 갈등이 폭발합니다. 바로 보스니아였죠. 보스니아. 네, 보스니아. 많이 들어봤어요. 예, 많이 들어봤어요. 보스니아 말 많이 들어봤죠. 딱히 보스니아 얘기는 들어봤는데 예. 어떤 정보적인 습득이나 이런 거는 네, 못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강의가 되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되도록 쉽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을 믿어요, 이 크로아티아가 원래. 그 다음에 세르비아는 러시아 계통이었기 때문에 뭐였냐? 러시아 정교회를 믿었어요. 근데 사실 뭡니까? 이 카톨릭이나 러시아 정교회나 같은 민족이나 같은 종교끼리 묶어놓으면은 별 문제 없겠죠. 근데 크로아티아하고 세르비아 사이에 껴있는 이 보스니아는 그게 어려웠어요. 왜냐? 보스니아 인구가 435만 명인데 이 보스니아 인구 435만 중에서 40%가 회교도, 37%는 세르비아계, 그 다음에 21%는 크로아티아인이에요. 근데 92년에 이곳에서 가장 회교도가 많잖아요. 근데 92년에 여기서 가장 인구 구성이 많은 회교도가 독립을 선포해버려요. 우리 보스니아는 이제부터 독립이다. 유고 연방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당연히 원래 있었던 유고 연방 내에서 가장 세력이 컸던 세르비아인들이 뭐야? 이거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지. 야, 내가 지금 크로아티아도 내가 지금 일을 바득바득 가는데 요 지금 조그만한 보스니아 니들마저? 더군다나 회교도들이? 근데 또 여기 세르비아계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세르비아는 사실 세르비아 꿍꿍이가 있었다고. 뭐냐면 그러니까 이 보스니아 안에 있는 이 세르비아인들이 37%가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이 세르비아인들은 러시아 정교회를 믿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돈독했고 이 보스니아 안에 있는 세르비아인은 차라리 이 기회에 완전히 세르비아하고 병합해가지고 우리가 세르비아 공화국을 더 크게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무슬림 놈들은 뭐예요? 가만 놔둬서는 안 되는 놈들이지. 그런데 하필이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무슬림들이 보스니아에서 세력은 그러니까 가장 인구는 많았지만 사실상의 군사력은 세르비아인들이 잡고 있었어요. 결과는 불보듯 뻔하겠네요. 네, 이게 불보듯 뻔한 게 아니라 불보듯 뻔했으면 사실 참 좋았을 텐데 이제부터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말 드리기 힘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세르비아계 민병대가 회교도 그러니까 무슬림 정부군을 순식간에 쳐부십니다. 그 다음에 보스니아의 절반을 석권해버려요. 그 다음에 수도 사라예보를 위협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라예보까지 거의 와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같은 러시아 정교를 믿는 러시아군이 은밀히 지원을 해요. 여기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고 내전의 잔혹상이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세르비아인들은 무슬림인들을 내쫓자가 아닙니다. 인종 청소를 해버려요. 인종을 없애버리자. 나치가 유대인한테 했던 것 똑같은 그런 인종 청소를 해버려요. 한마디로 보스니아 내에 있는 크로아티아인들하고 무슬림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 지금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인정 청소를 하고 있는 이 세르비아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 세르비아 분들이 얼마나 미쳤냐면 어렸을 때부터 호전적인 거 키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보이시죠? 소년한테 권총 들린 다음에 기념사진 찍어요. 이 그래서 너네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크면서 세르비아의 전사가 돼야 된다고 하고 여러분 지금 여기 세르비아군이 학살한 무슬림들의 시신을 발굴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엉켜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했냐면 얘네가 아직까지 학살의 규모가 몇 명인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UN 감시단의 보고에 의하면 최소 수만 명이다. 죽이는 방법도 여러분들 총살은 그나마 자비로운 거였습니다. 많은 보고서가 뭐냐면은 왜 얘네들도 뭐 떡방아 같은 거 있대요. 떡 짓는 떡방아 그런 걸로 죽였어요. 사람을. 그리고 회교도라고 판명이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성의 경우에 회교도 여성의 경우에 거룩한 세르비아인의 자손을 남겨라는 명분으로 집단 성폭행합니다. 집단 강간해요. 그리고 그 집단 강간에서 견디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무슬림 여성을 이로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른바 20세기 끝 무렵의 문명 시대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른바 중세 암흑 시대 같은 마녀 사냥 같은 게 막 벌어지는 겁니다. 이 야만적인 행위가.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봐요. 이 세르비아 크로아티안하고 무슬림들을 사람으로 안 봅니다. 끔찍해요. 제가 여러 가지 끔찍한 사진이 많았는데 그나마 순화된 사진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학살 현장에서 발굴이 돼가지고 그 시신들의 관이 즐비하게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다음 사진. 이 한 무슬림 여성이 지금 이 비석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데 당시 학살된 사람들의 아주 일부가 묻혀있는 공동묘지입니다. 이게 제가 필설로 형용을, 그러니까 제가 차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학살이 자행됐어요. 어이가 없네. 네, 어이가 없죠. 그러면은 UN. 그렇죠. UN에서 잘 지켜주고 당연히 UN, 있는데 그렇죠. 당연히 UN 들어가야죠. 얘네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유엔이 처음에 뭐 했는지 아세요? 막 세르비아 애들이 막 이런 짓을 하니까 유엔이 처음에 세르비아한테 했던 게 뭐냐면 경제 제재 조치예요. 얘네한테 뭐 경제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이게 없어요. 러시아한테 지원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경제 이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얘네가 동시에 뭘 추진하냐면 유엔이 유엔 평화유지군을 보스니아에 진주시키기로 결의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세르비아군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 오는 거는 막을 수 있었죠. 여러분 평화유지군이 여러분 쉽게 말해서 얘네가 공격부대나 전투부대가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평화유지군이라는 게 양쪽이 싸우면 그걸 중간에 들어가서 말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들한테 뭐예요?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지만 얘네들이 무력을 사용을 못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가서 너네들 싸우지 마 말리는 역할이라 이거지.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나마 이 자기가 공격을 받았을 때 싸울 때도 사령부 허가를 맡아야지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엔 평화유지군 보면 하나같이 뭐예요? 파란색 베레모나 파란색 헬멧 쓰고 있잖아.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눈에 잘 보이는 거 쓰고 들어갔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싸움 말리러 왔으니까 싸움하지 마 이거예요. 아니 그럼 유엔군이 진짜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25 때 유엔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일이 전개되냐면 유엔군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르비아 그러니까 보스니아에 세르비아 민족주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지도자가 이게 카라지치라는
이거 진짜 죽일 놈이거든요, 얘가. 완전 유엔군 자체를 무시해버려요. 이 유엔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교 무슬림하고 크로아티아 애들을 씨를 말려야 된다. 오히려 유엔군 애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씨를 말리자. 이런 얘가. 그러니까 유엔이 세르비아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무려 20차례나 휴전협정을 맺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 무시해버립니다, 이 세르비아군이. 심한 경우에는 협정이 맺어진 지 몇 분 만에 전투가 재개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유엔 내부의 갈등도 문제입니다. 특히 유엔 평화유지군이라고 들어온 애들 중에 일부가 러시아도 유엔 회원국이잖아? 얘네가 러시아군이 유엔 평화유지군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세르비아군을 노골적으로 지원해버립니다. 아 이거 황당하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많은 러시아군 장교들이 지금 유엔군이 계속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세르비아들을. 이 속에서 세르비아 이제 민병대 장교들 있죠, 장교들이나 지도자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유엔군 예산으로 들어온 각종 무기, 장비 이거를 넘겨줘요, 세르비아 군한테. 아니 완전 이거 X들이에요. 이때 러시아군은 완전 그리고 이게 이른바 여기가 이 보스니아에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저격수의 거리가 생기죠. 세르비아 저격수들이 도심지 사라예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크로아티아인이나 무슬림을 저격해서 죽여버려요. 지금 여기 유엔 평화유지군 오른쪽 보이죠? 이게 프랑스군이에요. 파마스 들고 있는 거 보면 아시죠? 프랑스군이 유엔군으로 버젓이 있는데 그 뒤에 지금 뭡니까? 보스니아 여인이 하나가 급히 막 뭡니까? 뛰어 지나가요. 저격수 거리니까 언제 어디서 총탄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무조건 뛰어요. 거리 나가면. 뛰어야지 살 수 있어요. 평화유지군이라는 애들이 전투하러 왔겠어요? 전투하러 안 왔잖아. 근데 보니까 저격수 거리에서 총알이 핑핑핑 날아다니고 난리가 나요. 여기에 이걸 외면해버립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평화유지군이라고 온 이 유엔 이게 여러분 신기한 게 이 사라예보가 지금 생지옥이잖아요. 근데도 밤에는 술집이 열려요. 그럼 이 유엔군 새끼들이 밤에 이 술집 단골 손님이 돼. 이게 가장 큰 고객이에요. 그리고 이 난리통에 있는 이 술집을 여는데 이 술집 주인들은 대부분 세르비아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낮에는 세르비아 민병대를 경계하는 임무에 종사했던 유엔군, 밤에는 세르비아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가서 술 퍼먹고 있다고. 그것도 누구하고? 세르비아 민병대. 왜? 유엔군만 올 거 아니야. 아니잖아요. 세르비아 민병대들도 밤엔 술집에 와요. 그럼 걔네들하고 어울려 술 처먹고 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술집에 여자 종업원들이 많았단 말이야. 이게 다 누구냐? 이게 전부 다 크로아티아하고 무슬림 여성들이 납치된 애들이에요. 실컷 다 강간해놓고서 여기 술집 여국으로 팔아버린 거야. 매춘 강요하고. 그런데 유엔군 자신들이 보호해야 될 이 여성들하고 희희낙낙하고 있었다. 술 처먹으면서. 놀라운 건 이 유엔군들이 돈을 쓰잖아요. 그쵸? 술 먹으려면 돈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게 전부 다 유엔에서 나온 예산이에요. 유엔에서 월급 줄 거 아니야, 얘네들한테. 아, 썩었네요. 계속 이렇게 갑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마침내 유엔군도 평화 유지 작전이 실패한 걸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몇 군데에 그냥 구호물자 준 정도예요. 여러분 사진 보시면 이 유엔군 소속 캐나다군 보세요. 지금 뭐 총은 들고 있는데 만면 애들이 지금 표정들이 밝잖아요. 그렇죠? 놀러 왔네. 밝잖아요. 애들이. 네. 심지어 애들 뭐예요? 헬멧도 안 쓰고 있잖아요. 그냥 양모 쓰고 있잖아. 예비군 모자 쓰고. 그러니까 슬슬 들어다니다가 저녁 때 술집 가. 이게 보스니아 내전을 상징하는 정말 뼈아픈 사진인데 AK를 들고 담배 피는 소녀예요. 제가 언뜻 보기엔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 같은데 자기 목숨을 자신이 지켜야 되니까 시민들도 일반 이런 소녀들도 총을 들어야 돼.
왜? 아무 유엔군이 나 안 지켜주니까. 그러고선 너무 세상의 험한 꼴을 일찍 배워버린 소녀의 얼굴이죠. 이 담배 피는 폼 보십시오, 이게. 어? 이게 40대 아저씨가 피는 폼 같잖아요. 10대 후반의 소녀인데. 정말 이게 뼈아픈 사진이에요. 근데 결국 이 내전에 결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95년이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왜 유엔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경제 제재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르비아가 그리고 러시아도 눈치를 조금 봐 이때부터. 왜냐하면 이때부터 언론이 터져요. 야, 러시아 새끼들이 이거 뒤로 세르비아에게 도와주고 있다. 저 새끼들이 더 나쁜 놈들이다. 막 그러니까 이때부터 러시아가 슬슬 좀 빼요. 발을. 우리가 걸려하는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나 이제부터 안 할게 하고 빼고 경제 제재가 이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르비아군이 공격이 주춤해요. 많이 악화가 돼서. 그리고 이 틈에 이제 크로아티아하고 무슬림이 반격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보스니아 회교 정부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무슬림 국가에서 지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싸우게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내 봤을 때 유엔이 무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미국이 칼을 뽑아듭니다. 미국이 이런 거야. 야, 지금 이게 일이 벌어지는 곳이 유럽 아니냐. 근데 유럽엔 뭐가 있어? 우리가 나토가 있다, 유럽에. 그럼 나토가 나서자. 무력한 유엔 떨쳐버리고 그러니까 나토가 나서자. 대신 뭐예요? 냉전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가상적국 1위는 어디예요? 러시아니까. 친러시아인 대세르비아 연방국이 탄생하면 이게 골치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기회에 뭐예요? 과감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세르비아 조지자. 그렇게 해서 미국이 들어가요. F-16하고 F-18기가 세르비아 민병대 거점에다 맹폭을 시작합니다. 저격수의 거리에서 총탄 한 발만 날라와도 공군기를 동원해서 거기에 있는 건물을 무너뜨려 버려요. 토전사가 책으로 밀리터리 세계사 정주행 고고 중세편도 곧 출간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디서 국제 분쟁이 났다. 결국엔 미국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러니까 나토 공군 소속의 미국 F-16하고 F-18기가 이제 세르비아 민병대 거점에다 맹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저격수의 거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저격수의 거리에서 총탄 한 발만 날라와도 공군기를 동원해서 거기에 있는 건물을 무너뜨려 버려요. 몽땅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대포나 공군 폭격으로 완전 건물을 날려버립니다. 초강경 대처를 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세르비아군이 엉거주춤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이 얼마나 삽질했던 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습으로만 해결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 미국이 지금 여기다가 지상군을 보내기에는 조금 민감해요. 본격적인 지상 전투 부대를 보내기에 민감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미군이 뭘 활용하느냐? 민간 군사 기업을 적극 활용합니다. 이때 들어갔던 가장 유명한 민간 군사 기업이 MPRI죠. 이게 MPRI가 무슨 뜻이냐면 Military Professional Resource Incorporated라는 뜻이래요. 이때 당시에 이 MPRI의 최고 경영자는 나토 사성 장군 출신이었고 이 MPRI가 들어가서 크로아티아군을 훈련시켜요. 여러분, 근데 초기에 크로아티아군 보면 제가 지금 몇 개 지금 사진을 지금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 사진 보세요. 이게 내전 초기의 크로아티아군이에요. 근데 복장 보십시오. 전형적인 미국의 월남전 때 사용하던 그 방탄복하고 월남전 때 사용했던 그 헬멧에다가 총은 뭘 들고 있습니까? 이게 옛날에 독일군이 2차 대전에 썼던 뭐예요? MG-42 들고 있어요. 왜 MG-42를 들고 있냐? 그 유고 빨치산을 그 소련군이 지원했을 때 독일군한테 노획했던 대부분의 독일군 무기들을 유고 빨치산한테 줬대요. 그래서 그 인형 물자가 아직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걸 썼고,
그다음 두 번째, 내전 초기 사복 입은 크로아티아 민병대 보면은 사복 입고 있잖아요, 애들이 다. 그다음 무기 보세요. 다 제각각이다. 독일제 G3 쓰고 있고 독일제 MP5, 미제 M16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밑에 보시면 내전 초기에 크로아티아군 또 보시면 오른쪽 병사는 AK 들고 있는데 왼쪽 병사는 뭡니까? 2차 대전에 독일군이 쓰고 있던 카구8 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집단으로 모여있는 사진 봐도 여기 보시면 진짜 웃긴 게 총 보면 AK, 뒷줄은 AK 들고 있는데 오른쪽에 병사는 또 뭐 들고 있습니까? 벨기에제 FM5 들고 있고요. 그만큼 크로아티아가 내전 초기에 크로아티아 민병대가 무기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끌어모을 수 있는 무기는 다 모았단 말이야.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투가 제대로 되겠어요? 보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로서는 뭐 급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이때 MPRI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MPRI가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급한 대로 MPRI 병사들한테 어떻게 하면 미군이 쓰다 남은 잉여 물자들 있죠. 그거를 MPRI가 싼 값에 구입을 해서 크로아티아군을 무장시킵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군 보면은 이제 거의 미군하고 비슷해요. 보면은 미제 방탄복 입고 미제 헬멧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구색이 갖춰졌고 MPRI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였냐면 크로아티아군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키죠. 미군 교리에 의해서. 그래서 내전 후반이 되면 크로아티아군 보시면 이제 이때부터는 거의 미군하고 구별이 안 돼요. 뒷모습만 봐서. 깃발만 지금 크로아티아 깃발 달고 있지. 이 제대로 MPRI한테 훈련을 받은 크로아티아군이 세르비아군을 붙었습니다. 그 세르비아군을 격파하기 시작해요. 이때 미 군사고문단이 딱 와서 봤을 때 이 미 군사고문단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지금 내 눈앞에서 잘 훈련된 미군이 싸우는 모습을 봤다라고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내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크로아티아군하고 이제 회교 정부군의 반격이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해서 95년 늦가을에 미국의 데이튼에서 이제 보스니아의 이제트 베고비치 대통령하고 카라지치하고 크로아티아 대통령 투즈만 이렇게 세 사람이 한데 모여서 휴전 협정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전이 끝났어요. 일단은 끝났어요. 근데 이게 발칸 본도가 예로부터 유럽의 화약고였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일단은 센 놈이 와서 한 대 두들겨 팬 다음에 일단 끝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전이 다시 발발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3년 만에 내전이 재발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1999년의 코소보 전쟁입니다. 이게 원래 코소보가 어디냐면 중세 때 이게 세르비아 왕국의 발상지예요. 그러니까 세르비아 애들한테는 여기가 성지예요. 여기가. 근데 이게 중세 때 성지였지만 나중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한테 먹혀요.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하고 이제 코소보에서 전쟁을 해서 이게 지죠, 얘네가. 그래서 오스만 제국 영토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코소보 지역으로 누가 들어오냐면은 알바니아계 무슬림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코소보에는 대부분의 알바니아계 무슬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1974년에 아직은 티토가 살아 있었을 때 티토는 이 그러니까 유고 연방 내 자치주로 코소보로 승격을 시켜줘요. 근데 티토가 죽고 나서 이제 1989년에 이제 밀로세비치라는 사람이 유고 대통령이 되거든요. 세르비아의 대통령이 되는데 이 새끼가 또 이게 나쁜 놈이라. 지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세르비아인의 성지를 되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 새끼가. 그래서 세르비아, 그 코소보의 알바니아계의 자치권을 박탈해 버린다고 얘가.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얘네가 알바니아계 무슬림들이 분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무장 투쟁을 해요. 분리 독립을 주장하면서. 그래서 95년에 그러니까 95년에 유고난쟁이 한참일 때 코소보 내에서도 일단은 급진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코소보 해방군을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무장 투쟁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사태가 악화됐었어요. 근데 사실 코소보 이 해방군이라는 새끼들도 이거 좋은 새끼들은 아니야. 왜냐하면
이 면면 구성 면면을 보면 어떤 애들인 줄 알아요? 얘네가 코소보 해방군이 이탈리아 알바니아 마피아예요. 그 다음에 현지 산적 조직도 같이 들어왔어. 야, 이 기회에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얘네가 이 코소보 이 해방군이라는 애들이 얼마나 이 새끼들 거지 같은 새끼들이냐면 미국 정부 미 국무부로부터 인신매매하고 마약 거래를 일삼는 위험한 범죄 조직으로 낙인을 찍혔어요. 그러니까 저 새끼들은 해방군 이런 새끼들이 아니라 이건 범죄 조직. 왜냐하면 얘네가 자금을 조달해야 되잖아. 이 해방군이라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뭐 이제 마피아하고 이제 산적으로 구성된 애들인데 얘네가 무슨 뭐 가전제품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고 했어요? 아니면 자동차를 팔아서 자금을 조달? 뭐겠어요? 마약 팔아야지. 그러니까 뭐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마약을 팔아야지 돈이 생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인신매매한 거 이 새끼. 그러니까 이 새끼들도 쌍놈 새끼들이야. 이거 사실. 근데 이 코소보 해방군들이 이렇게 무장투쟁을 했지만 이 세르비아군은 유고 내전의 후유증 때문에 사실 신경을 잘 못 썼어요.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1998년 3월에 일이 터집니다. 뭔가요? 예, 코소보 해방군이 코소보 지역을 순찰 중이던 세르비아 경찰을 사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기로 유고 연방군, 쉽게 말해서 세르비아군이 코소보 내에 있는 이 코소보 해방군을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즉 코소보 전쟁이 발발하는 거죠. 아, 코소보 전쟁이 이렇게 시작된 그렇죠. 거군요. 예. 근데 아시잖아. 이 세르비아 애새끼들이 들어오면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새끼 또 인종 청소한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바니아계 무슬림들을 씨를 말려버리려고. 이 새끼들이 두드려 맞고도 또 이런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코소보 해방군도 당하면서 보복에 보복을 거듭하면서 이게 또 한 번 추악한 전쟁이 되니까 서방 세계가 경악하는데 여러분 요거 또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코소보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이 세르비아군이 들어와서 무슬림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무슬림계가 뭐야? 피난을 가죠. 피난 행렬을 가요. 이 엄청난 피난 행렬이에요. 이거 이렇게 되고 여러분 이게 이 쌍놈의 새끼들이 나치 밑에서 있었던지 몰라도 나쁜 것만 배워. 강제 수용소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무슬림계 청년들을 때로 집어넣어요. 지금 이 강제 수용소의 이 모습인데 이 중간에 배짱 마른 이 청년 보십시오. 이 청년이 27살짜리 청년인데 나중에 삽니다. 나중에 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인터뷰도 해요.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코소보 이 해방군이 역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언론에다가 이제 호소를 해요. 이게 그 사진인데 이 코소보 지도자 알빈치 하심이에요. 코소보에서 그 지도자로 있는데 당시엔 좀 젊었었죠. 이 사람이 언론에 나와서 제발 도와달라고 해요. 그럼 이번에 국제사회는 이걸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전에 한번 했던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유엔이 꼽자 유엔 잭소리 안 해요. 뭐냐면은 야 그냥 나토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고 유엔은 뒤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98년 6월에 나토가 개입 선언을 합니다. 미국하고 같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르비아군한테 신유고 연방군이죠. 세르비아군한테 너네들 더 이상 학살하지 마. 근데 얘네가 듣나? 안 듣죠. 이거를 무시하고 세르비아군이 98년 8월에 코소보 해방군의 주요 거점을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중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랑부에서 좀 모여가지고 좀 협상을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협상이 되나? 안 되죠.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나토하고 미국이 바로 유고 연방군에 대한 공습을 강행합니다. 이게 뭐냐면 1999년 3월 24일에 있었던 오퍼레이션 얼라이드 포스스, 즉 동맹의 힘이라는 작전이에요. 혹시 그럼 네. 전 스텔스 그렇죠. 요거 하고 3일 후에 떨어졌어요. 스텔스. 아, 이때군요. 네, 이때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근데 사실 명목상 나토가 간 거죠. 대부분 미국이 갔어요. 미국이. 왜냐하면 당시 나토 간 사령관이 누구냐면은 웨슬리 클라크 미 육군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때 나토군이 유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북부 이탈리아 아비아노 공군 기지에 사령부를 챙겼죠. 사령부를 차리고 이때 얼마나 많은 미 공군의 전투기들이 왔는지 공중 충돌 사고가 우려될 정도로 많이 왔어요. 항공기가 집결했어요.
이 주역이 누구였냐면 미 제31 원정 항공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웃한 알바니아하고 마케도니아는 이제 헬리콥터 발진 기지로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상기지 외에도 미 해군 항모 루즈벨트하고 프랑스 항모 포슈가 중요한 중요한 이제 전투기 발진 기지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첫날에만 약 400대의 나토 소속의 항공기들이 유고 하늘을 덮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미군이야. F-16, F-15, F-117, B-52, B-1B, B-2A까지 와요. 특히 B-2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스텔스 폭격기잖아요. 이게 여기서 기록을 세웁니다, 얘가. B-2는 유럽에 전개를 안 했어요. 왜? 보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떴냐면 미 본토의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발진을 해요, 얘가. 그래서 중간에서 한 차례 공중급유 받고 대서양 건너서 유고까지 직행해서 폭격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서 공중급유 받고 뭐 화이트맨 공군기지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륙간 폭격 혹은 출퇴근 폭격을 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폭장량만 한 18톤 돼요. 그리고 이 대부분이 스마트탄 같은 최첨단 폭탄을 떨어뜨리는 애야. 아주 뭐 이때 왜냐하면 이거 있잖아. 여러분들 이거 봐야 돼. 야, 21대밖에 못 만들었어요. 워낙 비싸가지고. 여러분 지금 인터넷 찾아보면 얘가 얼마짜리인지 아는데 그거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비싼 걸 샀는데 안 써먹으면 안 돼. 써먹어야지. 그래야지.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비싼 게 그 돈값을 하는구나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당연히. 우리 국민한테도 보여주고 상대방한테도 보여줘야죠. 야, 우리 이러이 무시무시한 거 있다. 개그면 죽어. 이렇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갔다고 해요. 이 정도 B2에 떴으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첫날 주요 목표가 40개였대요. 대부분의 그 목표가 뭐냐면 이제 그 유고군의 방공 시스템, 방공망, 그 대공 미사일 시스템하고 이제 레이더 기지였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고군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거였죠. 근데 이제 유고군의 방공망 시스템이 그래도 좀 알아주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효과가 크진 않았다고 하는데, 근데 유고군도 지금 이걸 막으려고 떴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들이 뜨고 막 그걸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유고군이 여기서 개망신 당해요. 왜요? 미그 29가 출격을 했다고. 근데 이게 참, 첫날 이제 세대가 미그 29가 발진을 했어요. 근데 이 세대가 미군기를 발견도 못하고 떨어집니다. 예. F-15에서 이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 AIM 120 암람이라고 있어요. 얘한테 2대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한 대는 더군다나 이게 더 개망신 게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독일이 통일됐을 때 미국하고 나토군이 가장 먼저 뭘 실험했냐면은 동독군 소속의 미그 29 있죠. 그거하고 F-16하고 성능이 어떨까 해서 도그 파이팅을 붙여봤다고. 여기서 F-16이 져요. 시뮬레이션에서 져요. 그래서 미그 29는 적어도 F-16한테만큼은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내렸어요. 근데 F-16하고 미그 29하고 붙었습니다. 그것도 F-16 초경 F-16A하고 붙었어요. 여기서 미그 29가 떨어집니다. F-16한테. 개망신을 당합니다. 이게 네덜란드 공군 소속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뭐 이제 이거 US 에어포스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나토군 소속이었기 때문에 아마 US 에어포스 그게 아마 이게 찍혀 있었을 거예요. 그 제가 지금 사진 보면 F-16에 그 미그 19 그 킬 마크가 있죠. 킬을 했다. 한 대 잡았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유고가 5일간 총 6대의 미그 29를 공중전 한번 치르지 못하고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유고는 15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미그 19가. 그만큼 이 미그 19가 이때 당시에는 먹어주는 전투기였어요. 그리고 개전 4일째 요때 F-117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F-117이 떨어지죠. 이게 미 공군의 첫 희생자였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유고 측은 어떤 기대를 했냐면, 야, 우리가 스텔스기 떨어뜨렸으니까 미국 저 새끼들 이제 공습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후부터 공습이 더 심해져요, 오히려. 최악의 폭격 5폭이 나죠, 여기서. 중국 대사관을 폭격을 해봐요. 이라크가 걸프전에 교훈이 있잖아. 지하 쉘터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가 장비를 집어넣어 놨다고. 미국이 그걸 알았어요. 거기서 EMP를 써왔어요. 그러니까 유고 측은 어떤 기대를 했냐면, 야, 우리가 스텔스기 떨어뜨렸으니까 미국 저 새끼들 이제 공습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후부터 공습이 더 심해져요, 오히려. 최악의 폭격 5폭이 나죠, 여기서.
중국 대사관을 폭격을 해버려요. 이라크가 걸프전에 교훈이 있잖아. 지하 쉘터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가 장비를 집어넣어 놨다고. 미국이 그걸 알았어요. 거기서 EMP를 떨어뜨려 버렸다. 그러니까 유고 측은 어떤 기대를 했냐면, 야, 우리가 스텔스기 떨어뜨렸으니까 미국 저 새끼들 이제 공습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후부터 공습이 더 심해져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만큼 미국이 뭐예요? 심리적 타격이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예요? 조종사까지 구출되는 장면이 전 미국을 통해서 방송이 됐기 때문에 미국민들이 안심을 했다. 이게 이만큼 커요. 이게 조종사 하나 떨어지는 게. 그래서 공습 초반에 하루에 250에서 300회 정도 출격을 했었는데 4월 초에는 400에서 500회까지 늘어나요. 그리고 병력도 증강이 되죠. 그러니까 예비군까지 동원합니다, 미국이. 요거 보시면 나토군 폭격 때문에 이제 베올그라드 건물이 불타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 요 항공 사진 하나 보세요. 유고군 전략 시설에 지금 나토군, 그러니까 미 공군이 떨어뜨린 스마트 폭탄이 정확히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스마트 폭탄.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제이담이 쓰였어요. 이제 멍텅구리 폭탄에다가 GPS 장치라는 거. 딱딱 그대로 꽂히잖아요. 그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놀라운 게 옛날같이 만약에 멍텅구리 폭탄을 쐈으면 얘가 맞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얘 주변에 지금 폭탄이 패인 흔적이 많이 있어야죠. 없잖아요. 예, 정확히 좀 스마트 폭탄이 3개가 딱 뚫고 들어간 거예요, 여기다. 그럼 오폭은 어떻어요? 있었어요. 있었어, 그래도. 근데 아무리 미군에도 오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습 목표가 늘어나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군사 시설이 공습 목표였는데 이거를 일수하고 나면 뭐예요? 이제는 민간 전략 시설에 대한 폭격을 해야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최악의 폭격, 오폭이 나죠, 여기서. 중국 대사관을 폭격을 해버려요. 계획적인.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희생자가 3명 나왔어요. 근데 희생자가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중국과. 이때 엄청나게 중국하고 미국하고 외교적 마찰이 있었고, 전 세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화교들이 몰려와서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때. 이건 좀 수상한데요? 진실은 저 너머. 근데 이때 이게 중국 대사관을 폭격한 게 또 뭐였냐? B2 스텔스 폭격기예요. 얘가 제이담을 떨어뜨렸다고. 제이담이 쏙 들어간 거지, 중국 대사관. 가볍게 일본 대사관이 있었어도 뭐 일본 대사관은 안전했을 것 같아요. 일본은 안전했지. 딱 붙어 있어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서방 측 대사관들이 철수했었어요. 근데 중국은 철수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설마 했는데 두드려 맞은 거야. 이게 오폭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지금 PD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야, 이거 일부러 떨어뜨린 거 아니야? 그러면 되게 많았어요, 그런 말이. 지도 보면 빤히 나와 있잖아요. 뻔히 나와 있는. 응, 뻔히 나와 있잖아. 오폭이다. 근데 오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도 오폭으로 났어요. 드디어 이제 그럼 미국의 엄청난 무기의 활약이 벌어지기 시작한. 이게 걸프전이 나고 나서 8년 만에 난 전쟁이잖아요. 그동안 미국이 개발했던 최첨단 유도봉기가 여기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나토군의 공습이 10주간 이어지거든요. 이 10주간에 약 10주간에 사용됐던 폭탄의 70%가 이 정밀 스마트 폭탄이에요. 전쟁에 한 건 엄청난 마케팅이죠. 실전에서. 야, 이거 제이담 봐라. 그 다음에 서방세가 지금 제이담을 싹 바꾸자. 우리나라도 제이담 쓰고 그러잖아요. 이때 히트친 게 뭐냐면 제이담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제이소라고 하는 이 2가지 신형 스마트 폭탄이었는데, 2개 다 이제 GPS를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해진 목표하고 자신의 위치를 비교해 가면서 궤도를 수정할 수 있어요, 얘가. 그래서 둘 다 표적 10m 이내로 명중이 돼요. 특히 제이담 같은 경우는 멍텅구리 폭탄에다 장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대 효과에서 이게 대길이지. 그러니까 6.25 공습을 위해서 나토 공군기들이 5월 21일에서 22일에는 이날이 최대 폭격일이에요. 684회 출격을 해가지고. 이틀. 네. 이틀 동안 684회. 예. 그래서 이 총 한 2만 5천회 출격을 해가지고 6.25를 아작을 냈죠. 쑥대 봤을 예. 그래서 5월 28일 날 드디어 6.25 측이 나토한테 굴복을 합니다. 근데 6월 10일까지 간간히 했는데 아무튼 10주간에 걸쳐 시대의 대공습이 막을 내렸죠. 제대로 막을 내렸네요. 네. 그때 미국은 어땠습니까, 봅니다. 이때는 미국이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왜? 지상군을 우린 투입하지도 않고 공습으로만 한 나라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 역할은 뭐야? 최첨단 항공기와 최첨단 무기가 있었다. 이거죠. 세계 만방에 떨친 거야. 이거 완전히. 그리고 F-117 하나 떨어진 거? 이런 거 있죠, 미국이. F-117 떨어졌다고? 뭐 자존심 상했다고 나한테 그랬지? 그러면서 미국이 이런 거 있죠. 조금만 기다려봐, 뭐 나오는지. 이랬어요. F-22. 그렇죠. 조금만 기다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소름이 끼칠 겁니다.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이제 코소보 항공전이 끝날 무렵에 나토군 총사령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유고 공군에는 미그 29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고 공군의 전력은 붕괴된 상태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세르비아 지상군의 야포 60%, 전차의 40%를 완전히 파괴시켰다고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다 대고 이제 브리핑을 했어요. 나토군이 얼마나, 그러니까 뭐 기자들까지 막 환호성 지르고 난리가 났다고. 이 미국의 첨단 무기가 엄청나잖아요. 그쵸? 자, 근데 전쟁이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소보에 주둔하고 있던 세르비아군이 본토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잘 보세요. 코소보에 이제 프리슈티나 비행장이라고 여기에 이제 세르비아 공군이 와 있었는데 여기 지하 강화 셀터가 열려요. 그러면서 유고 공군의 미그 21하고 등등등 멀쩡한 전투기가 세르비아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그 29는 한 대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미그 29가 튀어나오더니 하늘에서 화려한 공중 쇼를 보이고 세르비아로 날아가는 거예요. 자, 당시 세르비아가 15개 정도 있었는데 6개가 격추됐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뭐예요? 기타 사고나 이런 거 말고는 지상 기지에 있는 건 다 부셨다고 생각했는데 멀쩡하게 5대가 나와서 화려한 공중쇼하고 세르비아하고 날아가 버렸다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반전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 야포 60% 전차 다 했다고 그랬지. 도대체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모를 세르비아 육군 소속의 250여 대의 주력 전차하고 450여 대의 장갑 차량, 600여 문의 각종 곡사포가 멀쩡한 상태로 본국으로 철수하는 장면이 찍혀요. 뭐예요? 여러분 이게 지하 경납고에 있는 그 세르비아 미그 21 지하 경납고 사진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 화들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쵸? 최소한 우리가 세르비아군 전차 150대 이상을 까부신 것 같거든? 우리가 항공 촬영을 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150대 이상을 까부셨다고 했는데 다시 재평가를 합니다. 재평가를 하니까 뭐예요? 실제로 파괴된 건 13대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도 구형 T-55 전차.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형 전차 몇 대 잡고 뭐 비행기 몇 대 잡고 이때 미국이 쏟아부었던 정밀 유도 무기의 값어치가 10억 달러어치예요. 이건 뭐 손해도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어떻게 돼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 나토하고 미 공군이 썼던 값비싼 스마트 무기들을 이 세르비아군이 디코이, 가짜 기만 모형으로 속인 거예요. 장난감? 그러니까 1대1 비율의 장난감? 그러니까 심지어 이 가격이 제일 비싼 게 겨우 $1,000짜리고 싼 건 $10짜리도 있었다. 이게 뭐였냐면 못 쓰게 된 전투기하고 전철을 적절한 장소에 넣어서 이제 나토군이 폭격한 게 지네가 진짜 그런 폭격이 성공했구나라는 걸 연출하는 것도 얘네가 같이 연출을 해줬어요. 이렇게.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 공군의 정찰 능력, 감시 능력이 한마디로 뭐예요?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더군다나 코소보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의 일부 회사들이 이걸 도와줍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동이 간편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내는 1대1 스케일 장난감 $1,000짜리가 있었거든요. 요거를 대량으로 공급해줘요. 근데 그러면 이게 아무리 장난감인데 그럼 뭐 적외선 탐지기나 이런 걸로 탐지할 수 있을 텐데 러시아 애들이 얼마나 머리를 써서 만들었냐면 표면을 뭐예요? 알루미늄 쿠킹 오일 있죠? 우리 쿠킹 오일 그걸로 코팅을 해놔요. 그러니까 뭐예요? 금속 탐지기에 반응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장난감 안에 뭐냐면 히터가 들어있어요. 히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예요? 열감지 장치에도 걸리는 거예요. 대박이네. 이게 대박이죠. 근데 이게 왜 우리하고 연관되느냐?
이게 이 코소보의 교훈이 북한한테 어마어마한 영감을 줬습니다. 아, 혹시 네. 그 전쟁사에서 얘기해서 네. 예. 거죠? 북한이 지금 이런 디코이, 이런 정교한 디코이 생산이 북한이 엄청 늘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못 써서, 이 디코이를 못 써서 작살난 게 누구예요? 이라크라고. 걸프전 때. 그러니까 북한은 이라크전의 교훈, 코소보 전쟁의 교훈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단행한 게 뭐냐? 첫 번째, 이런 종류의 디코이를 대량 생산하고, 두 번째, 이제까지의 갱도 깊이 있죠. 갱도 깊이를 훨씬 더 깊게, 그리고 갱도의 숫자도 더 확 늘려버립니다. 한마디로 코소보 전쟁은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천조국은 다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게 미국이 무서운 나라예요. 얘네가 이미 사태를 파악하고 나니까 얘네가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HPM 무기 체계예요. HPM 무기 체계가 뭐냐? 하이 파워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EMP 무기예요. EMP 무기예요. 아, 모든 전자장치. 그렇죠. 무용지물로. 잘하시네. 이게 일렉트로마그네틱 펄스, 즉 전자기 펄스 무기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최대 15기가와트급이래요. 최대 15기가와트급이 한번 떨어지면 30km 반경 30km 있는 차량 등등등 모든 전장장비를 쓰는 게 전부 다 뭐야? 석기시대로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5km에서 10km 내에 있는 건 영구적으로 파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전파잖아요. 그러니까 전파의 특성상 지하 깊이 있는 강화 쉘터도 뚫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지하 20-30m까지는 쉽게 뚫고 들어간대요, EMP가. 한마디로 이런 북한이나 이런 애들은 뭐예요? 쉘터를 깊이 파서 거기다 전쟁 물자를 많이 축적해 놓는 것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잘하면. 이게 EMP를 또 사용했어요, 미국이. 여러분 잘 모르시죠? 왜냐면 이게 언제냐면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도 이 코소보 전쟁에 교훈이 있었거든. 지하 쉘터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가 장비를 집어넣어 놨다고. 미국이 그걸 알았어요. 거기서 EMP를 떨어뜨려 버렸다. 그래서 장비가 하루아침에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EMP 폭탄을 떨어뜨린다고 하죠. 요즘엔 EMP 드론이라고 있습니다. EMP 드론이 딱 가면서 어느 작전 지역에 딱 들어가면 EMP 팔을 촥 퍼뜨리면서 그 상공을 지나가요, EMP 드론이. 그럼 EMP 드론이 지나간 그 코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나가는 거예요. 한국도 작년부터 EMP 체계 개발을 시작해서 2020년대 후반까지는 실전에 가능한 EMP 폭탄을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실전 배치한다. 물론 기술이 앞선 애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기만체를 이용해서 싸워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봐요. 모든 전쟁이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앞에 장사가 없어요. 한마디로 돈 있는 애들은 기술로 때우고 돈 없으면 뭘로 때운다? 목숨으로 때워요. 목숨으로. 지금은 EMP 무기는 사실 미국만 개발하고 있는 건 아니죠. 러시아도 갖고 있고 중국도 갖고 있어요. 근데 EMP 무기가 단 이 EMP 무기 체계를 얼마나 정밀하게 컨트롤해서 원하는 곳에 떨어뜨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EMP에서 나오는 그 출력 양을 얼만큼 강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기 EMP를 터뜨렸을 때 거기에 대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하네요. 그걸 쉴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그래서 뭐 예전에 뭐 근데 이게 전파를 막으려면 가장 흔한 게 뭐예요? 납이잖아요, 납. 납이 밀도가 있으니까. 근데 너무 무겁고 크고 뭐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항상 인류는 뭡니까? 항상 그 해결책을 찾아냈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특히 어디서? 전쟁에서. 여기서 교훈을 제가 얻었습니다. 네, 공중전의 승자가 진정한 승자다. 맞습니다. 맞고 현대전은 공중전의 승자가 진정한 승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전에 있었던 펠로폰네스 전쟁부터 코소보 내전까지 혹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내전까지 보면 내전은 항상 뭐다? 가장 추악한 전쟁이다. 가장 잔인한 전쟁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도 여기서 참 동족산잔의 비극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씁쓸합니다.
오늘 제가 이번 유고내전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과연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혹해져야 되는가.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당시 유고내전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유고내전에 대한 사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은 어디에서 즐기는 게 최고다? 영화와 게임에서 즐기는 게 최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쪽팔린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